자, 이번 시간에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그리고 3단원 발전 두 단어 묶어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민주주의가 또다시 실현을 맡게 되는데 그 실현을 맡게 했던 당시 대통령 두 명은 바로 누구예요?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이에요. 둘 다 공통점은 뭐죠? 군인 출신이라는 거,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고요. 또 둘 다 모두 5.16 군사정변, 12.12 사태, 이것도 군사정변이에요. 둘 다 이러한 불법적인 군대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고 또 독재를 했다라는 거. 이러한 점이 민주주의 차원에서 보자면 대단히 큰 시련을 겪게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둘 다 경제 성장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독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박정희의 독재 과정 한번 볼게요. 자, 먼저 5.16 군사정변이 1961년에 일어나요. 61년 5.16. 16을 거꾸로 하면 6일이 되죠? 이렇게 61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요. 자, 우리 관련된 자료 교과서 한번 보고 갈게요. 200페이지 보시면요. 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났을 때 그때 사진 자료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왼쪽 사진에서는 오른쪽 요 군복 입고 있는 요 아저씨가 차지철이라는 당시 육군 대위였는데 나중에 이제 차지철 박정희가 결국 술 마시다가 또 다른 권력 실세였던 김재기 위에 총을 맞고 죽게 되죠. 자, 요때는 이 사람들이 운명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자, 어쨌든 61년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사 정부를 수립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국가재건 최고위라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를 국민들한테 이제 발표하는데 자, 요거 몇 가지 좀 적어 줄게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이 군인 정부가 국민들한테 몇 가지를 약속하는데 첫 번째는 공산주의를 우리는 반대하고 공산주의로부터의 또 확산을 전파를 막아내겠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6.25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이 또 남침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불안감이 있었겠죠. 근데 이때 군인들이 우리가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이러한 점에 있어서 국민들은 군인들을 한번 뭐 이러한 것도 해결해 준다고 하니 또 나름대로 안심되는 국민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제를 성장시켜 주겠대요. 군인들은 그래도 뭐 하면 된다라는 정신 이걸 가지고 아주 밀어붙이면 또 나름 성과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가 북한보다 이때 당시에는 더 경제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인들이 나서겠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하면서 마지막에 또 어떤 약속했냐면 우리가 공약했던 것들을 이루면 민간 이양을 하겠다. 민간 정부에게 다시 이양하고 우리는 다시 군대로 돌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결국 국민들이 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이 군인들, 박정희와 같은 군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군복을 벗고 정식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와 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민간 정부에게 정부를 넘겨주겠다라는 거는 결국 완전 생구라였고요. 그 민간인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네들이야. 다 군대를 제대해버려요. 그래서 박정희가 정식으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는데 국민들은 그 박정희 대통령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지만
결국 2년 만에 국민들에게 대통령 선거로 출마해서 선택을 받아요. 자, 그리고 두 번까지 대통령 더 한 다음에 한 번, 두 번 하니까 세 번 또 하고 싶죠. 근데 원래 헌법에는 세 번까지는 안 돼요. 두 번까지만 돼요. 그럼 뭐 하면 되니? 그렇죠. 삼선 개헌을 하는 거예요. 삼선. 대통령을, 자, 그렇게 적으면 돼요. 대통령 선거를 세 번까지 하자. 그래서 세 번째 또 나와요. 그래서 또 당선돼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내고 싶을까요? 아니죠. 또 하고 싶어.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의 내용이 바로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 자, 이름부터가 조금 니뽕 느낌이 나죠. 우리 일본의 근대 개혁을 메이지라는 초랑이 직접 이끌어서 일본을 근대 국가로 발전시켰잖아요. 그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유신을 본따자는 거죠. 마치 본인도 일본 천황, 메이지 천황처럼 강력한 권력을 갖고 계속해서 경제 발전을 해 나가겠다라는 구실이에요. 자, 그래서 대통령에게 엄청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 헌법을 만든 게 유신헌법이에요. 자, 이 유신헌법의 대통령에 대한 막강한 권한은 여기 이제 하나 예가 있는데, 어, 긴급조치권이라는 게 있네. 긴급조치권. 자, 이건 뭐냐면, 유신헌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난하거나 부정하거나 반대하면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그냥 재판 없이 잡아다가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유신헌법의 대통령 긴급조치권이에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요. 6년. 그 다음에 끝도 없는 중임을 허용해요. 그러니까 중임 제한을 없앤 거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국민들이 직접 하면 이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간선제로 바꿔요. 자, 이러한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에 대한 또 선거 방식에 대한 건 역시 무슨 헌법? 유신헌법으로 이렇게 바꿔 놓은 거죠. 자, 그러면 대통령을 이제 박정희가 6년마다 한 번씩 간접선거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이 마련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헌법이다? 저 유신헌법이에요. 제 유신헌법. 자, 여기 보이게 나오죠? 유신체제 아래 박정희 정부는 헌법의 비방 개정 폐지 주장을 금지하고 학생들 정치활동 금지, 국민의 기본권 제약, 그리고 그러니까 봤던 긴급조치권을 발표해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 했다. 이게 1972년 유신헌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민주적 헌법인 유신 헌법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냥 순순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전국 각지에서 유신 헌법에 대한 유신 체제 반대 운동을 했는데 가장 먼저 이걸 했던 지역이 부산과 마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산, 마산, 앞 글자 부마 민주 항쟁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부마 민주 항쟁, 이게 막 이렇게 항쟁이 일어난 거야. 일어났는데, 이 부마 민주 항쟁을 어떻게 정부가 진압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 학습지 넘어와서, 자, 이 부마 민주 항쟁에 대한 진압을 박정희의 오른팔, 왼팔 두 부하가 주장했던 것이 좀 입장이 달라, 의견이 달라. 자, 먼저 박정희 왼팔이었던 김재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재규. 이 사람은 중앙정보부장이었고요. 가장 믿을 만한 박정희의 부하였다. 그래서 온건파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강경파가 있겠죠. 그게 아까 우리 5.16 쿠데타 때 행동대장이었던 차지철이고요. 이때 당시에는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강경파예요. 자, 이 강경파였던 차지철은 이 부마 민주 항쟁의 진압을 강력하게 진압하자. 즉,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군대 동원해서 탱크로 밀어버리자.
이러한 주장을 했고 김재규는 이렇게 하다가는 전 국민들이 다 들고 유신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다. 이들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하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된다라는 게 김재규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누구의 입장을 손들어 줬을까요? 차지철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가 결국 차지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부마 민주항쟁을 탱크 동원해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걸 보면서 김재규는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어떤 결단을? 둘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 유신을 끝내기 위해서 저 두 놈들을 내가 죽여버려야지만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김재기의 생각도 모르고 김재규와 차지철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술자리를 마련한 거죠. 그 술자리 때 김재규가 준비했던 총으로 박정희를 총을 쏴 죽여버리고 도망가는 차지철을 쫓아가서 죽여버리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요. 이게 바로 10월 26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12.6 사태라고 하는 거죠. 12.6. 자, 1979년이에요. 자, 이렇게 박정희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고 싶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한 거 맞네요. 자, 근데, 결국 가장 믿었던 부하한테 이렇게 죽음을 당한 이후에 국가가 완전히 비상이 걸렸겠죠? 근데, 요 어수선한 틈을 타가지고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서, 야, 내가 박정희의 뒤를 이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있네? 그게 바로 전두환이에요. 그 전두환도 당시 계급이 별 두 개였는데 자기 동기들 끌어모아가지고 1979년 12월 12일 날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거 12.12 사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신군부. 박정희는 원래 옛날 군부고 전두환은 새로운 군부에서 신군부 쿠데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아니, 박정희가 죽고 이제 민주주의가 다시 발전할 것을 기대했는데 또 다른 군발이 쉐끼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해?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신군부 퇴진을 요구했던 민주화 시위가 확산이 돼요. 특히 서울에서 이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봄이다 해서 서울의 봄이라고 얘기하죠. 1980년 5월이에요. 자, 서울에서 이렇게 엄청난 신군부 퇴진 시위가 일어나자 이 신군부는 여기에 더욱더 강하게 맞서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강경 진압을 하려고 하던 차에 그 타겟을 광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이 시민들이 계엄을 철폐하라. 신군부 물러나라. 뭐 이러한 시위를 이어갔는데 이 광주 시민들의 이 시위를 평화적인 시위를 결국 신군부들은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죠. 요거를 5.18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광주를 타겟으로 해가지고요. 이 특수 부대들이 광주에 총집결해서 광주 시민들을 아주 그냥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해요. 관련된 자료 보고 가실게요. 자,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걸 보면요. 보세요. 이 신군부에 대한 저항, 전국에서 일어났지만 특히 광주를 타겟으로 삼고 이 광주 금남로로 이 계엄 군대를 출동시켰고요. 또 광주를 완전히 고립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 군인들이 학생을 구타하고 있죠. 뭐 학생뿐만 아니라 뭐 임산부들까지도 민간인들 모조리 다 이 시민들을 이 군대가 와가지고 정말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잔인한 만행들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죠. 그래서 광주 시민들도 이제는 우리도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광주 시민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총을 경찰서에 있는 총을 탈취해서 시민들도 총을 들게 되었고 그리고 계엄군과 시민군이 맞섰지만
그러니까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전투죠? 특수부대를 어떻게 시민들이 맞설 수 있겠니? 그래서 더 많은 희생자들이 광주에서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그리고 전두환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무력 진압을 했고요. 그리고 전두환은요, 간접 선거 방식, 아까 우리 유신헌법도 선생님이 정리했던 것 중에 간접 선거라고 했잖아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장충체육관, 장충동 족발이 유명한 그 장충체육관에서 선거인단만 모여서 전두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해요. 당연히 찬성을 했겠죠.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근데 요때 대통령 전두환이 그래도 나는 전두환은 박정희와 달라, 유신과 달라라고 좀 생색냈다고나 할까? 뭔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줬던 부분이 뭐냐면 나는 한 번만 할 거야. 대신 조금 오래 할 거야. 몇 년? 7년. 7년 단임제. 아, 요 헌법을 전두환이 만든 거예요. 전두환 헌법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 7년만 하겠다고 했으니까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전두환 대통령 시기가 오는 거죠. 1980년대죠. 자, 근데 이 전두환에 대해서, 이 신군부에 대해서 역시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할 것 같으니까 가장 먼저 언론을 장악해요. 그래서 언론 통폐합, 말 듣지 않는 언론 없애버리고 또 보도 지침, 그러니까 보도에 대한 지침을 내려줘서 입맛에 맞는 보도만 기사로 나갈 수 있게끔 이러한 언론 장악 등 민주주의 억압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드디어 87년 1987. 자, 요때 6월 달 내내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걸 6월 민주항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6월 민주항쟁에 불을 지폈던 사건이 박종철 학생의 고문 치사 사건이에요. 자, 이 박종철이라는 서울대학교 대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죽었는데 신문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학생이 앞에서 경찰이 탁 하고 책상을 쳤더니 악 하고 이제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낸 거예요. 근데 이때 부검을 했던 의사가 진실을 어떤 한 언론 기자한테 이야기했고 이 학생은 물고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라고 이 사실을 알려줬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기자가 이 신문에다가 이 사건의 진상을 기사로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런 살인 정권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간접 선거가 아니라 직선제로 하자라는 이러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거야. 요걸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민주항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사건은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민주화 운동 도중에 또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고 사망해요. 자, 이것도 이제 적어자. 이한열 학생, 어? 이제 최루탄 맞고 우리 옛날 4.19 혁명 때 김주열 학생처럼 이한열 연세대학교 학생이 최루탄 맞고 사망하는 이러한 또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대학생 두 명이 사망하면서 6월 민주항쟁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죠. 그래서 이 국민들이 원했던 직선제 개헌을 결국 당시 전두환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했던 자, 노태우가 6월 29일 날 민주화 선언을 해요. 자, 그럼 노태우가 6.29 선언이라고 하는데 6.29 민주화 선언 이때 선언했던 내용은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다? 직선제로 뽑겠다라는 직선제 개헌 아니에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가 되는 거죠. 전두환처럼 간접 선거가 아닌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게끔. 자,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를 전두환은 7년이었잖아. 근데 5년으로 줄여요. 그리고 5년 단임제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5년만 대통령을 한 번만 하는 요 개헌이 지금의 개헌 헌법까지도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5년마다 한 번씩 선출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을 직접 뽑을 거 아니야. 근데 이때 대통령이 누가 되냐면 노태우가 어? 야당의 분열에 야당의 분열로 특히 김영삼, 김대중 이 두 사람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노태우가 위에 나와 있던 6.19 선언에도 노태우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전두환의 뒤를 이은 정부는 노태우 정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태우가 간접선거로 대통령 될 거를 국민들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6월 민주항쟁을 일으켰지만 직선제 했더니만 노태우가 된 거예요. 근데 뭐 노태우가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기보다는 노태우가 30 몇 퍼센트밖에 득표를 못했지만 야당 후보가 다 나오는 바람에 표가 분산돼서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당선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 뭐 결과는 좀 이랬지만 그래도 6월 민주항쟁 통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을 정한 이러한 개정된 헌법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어떻게 됐다?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노태우 정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6.25 전쟁과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요 단어 마무리하고 현대사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